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7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현재는 이게 그 수준이 122%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금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건 미국 정부인 거죠. 네. 대신 보이시는 S&P 500 기업들의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원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 23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이 수준은 얼마냐면 오히려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 비율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 한 120% 이하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금리 변화에 누가 더 민감할 거냐라는 건 정부가 더 민감한 거죠. 기업들 자체는 이미 구조조정도 많이 했고 부채를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가끔 생각해보면 미국에 대한 그 신뢰도라는 의미 자체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기보단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매크로하고는 달리 주식시장만 잘 가는 이런 형태, 현실과 주식시장의 괴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특징들을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판이라는 단어 사용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줄 몰랐습니다. 키보드, 자판, 예, 우리 언어를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우리 김도훈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네, 조사 분석실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조사 분석실이 네. 과거 리서치센터의 예전 이름이죠. 아, 진짜요? 네. 실제로? 네. 아, 이거 봐요. 저는 대우증권 그냥 조사 분석실. 때려 맞췄는데 역시나 저는 한국어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판. 자, 부장님. 네. 부장님은 키보드라고 하세요? 저요? 네. 네, 키보드라고 합니다. 네, 키보드, 자판 다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루에 하나 뭐 준비하셨을까요? 네, 주말 사이에 참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다 보니까 주 초반에는 관세,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의 FOMC에 이목이 쏠릴 겁니다. 네. 자, 관세와 FOMC의 교집합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역시 외환시장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키워드 한마디, 트럼프의 얘기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한다. 원래 트럼프는 약간 강달러 좋아했었잖아요. 뭐 전통적으로 강달러가 좋다라는 컨센서스가 네. 형성됐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파월 의장과 만난 직후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 지금은 약달러를 원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트럼프 즉 미국이 글로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뭔가 팔 게 생겼구나. 네, 약달러라는 게 미국의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이 주요국과의 지금 관세 협의를 맺고 있는데 이후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팔길 원하는구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약달러라는 것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서 뭐 달걀이 먼저냐 아니면 닭이 먼저냐일 수도 있지만 즉 금리 인하를 통해서 약달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약달러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이견이 분분하지만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원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의 달러의 움직임은 네. 결국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더욱더 약달러가 심화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약달러일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원하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트럼프가 발언을 하진 않았으니까? 네. 왜냐하면 올해를 시작할 때 네. 과연 달러가 강세 국면일 거냐, 약세 국면일 거냐, 여의도의 수많은 리서치 센터마다 이견이 분분했었거든요. 저희 뭐 뒤에도 나오시는 분이 쭉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하나증권은 약달러 국면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약달러 국면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요한 또 지금 시장 고점 부분에 있어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 또 월요일마다 또 함께해 주신 분이 계시죠? 네. 하나증권 하우스뷰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분석실 이재만 실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사실 앞서서도 저희 박종훈 팀장님이랑 얘기했던 부분이 시장이 계속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 네. 이게 불안하긴 한데 네. 이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기존에 뭔가 깔려있는 이 매크로 변수들도 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싶으면서 의심하면서 계속 시장이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지금 시장 오르는 거 맞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시장이 맞고 틀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주가는 가장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반영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맞고 틀림을 판단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예, 그냥 시장이 제일 맞지 않을까. 그래서
맞는 것들을 쫓아가기 위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그냥 대부분 다 최우선되는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옳았고 항상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스터 마켓이 가는 방향으로 우린 그냥 그럼 따라가자. 네, 그렇죠. 이게 앞서가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네. 하게 되면 따라갈 수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앞서가고 싶어 하잖아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동행. 아, 동행. 네. 아, 동행도 어려운데요? 동행이 가장 어렵죠. 어. 네. 앞서가지. 동행이 가장 어렵죠. 동행하고 동행. 싶지 않습니까? 뭐 괜찮아요. 저는. 네, 괜찮아요. 저는 네. 괜찮습니다. 이게 서로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시장이 우리한테 투자자들한테 맞춰주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눈치 보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우리가 항상 뭔가 체크해가면서 그 변수와 또 앞으로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 보고는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실장님 지수가 더 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이게 대주제예요. 제일 궁금해요. 뭐가 필요해요? 우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미국은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물론 뭐 한국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네. 그러면 이제 실적을 보고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둘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 중이니까 제가 잠깐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S&P 500 기업들 중에서 167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네. 다는 아니긴 합니다만 발표 중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14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주당 그 순이익 이 비율 자체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현재는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현재 한 84%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 이런 미국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이끌고 있느냐에 대한 생각은 여기 보시는 테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T입니다. 그리고 산업재라는 부분이 미국의 기계라든가 건설 이런 쪽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또 90%에 육박하고 있는 게 미국의 금융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미국의 금리도 높기도 했었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높다 보니까 트레이딩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다는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쪽은 대부분 다 통신 이런 쪽들 산업 자체들도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부동산 섹터들도 미국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서 아마 이런 쪽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향후에 그냥 미국의 이익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는 내용들은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기 부동산이 저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게 실제 우리가 아는 뭐 집을 사고 파는 부동산 외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겁니까? 데이터 센터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니치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이 좀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다 산업재 섹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 내용들 계속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수가 더 오르려면 어떻게 좀 나오고 있죠? 우선 가이던스를 모든 기업별로 체크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하루하루 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림을 하나 제가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결국 S&P 500은 아주 세분화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24개 업종으로 구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S&P 500의 이익 증가율, 즉 EPS 증가율은 대략적으로 한 11%, 그리고 내년은 한 14%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보다 이제 최근에 추정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높아지는 업종들이 누구냐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네. 모두 다 생각하시는 테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반도체 들어가 있고 여기 반도체 오른쪽에 보시면 미디어라고 돼 있는데 미디어도 결국 테크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1위가 알파벳이고 시가총액 2위가 메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네. 이런 쪽들이고 여전히 이런 쪽들이 내년까지도 이익 증가를 이끌 거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IT라는 섹터가 주도주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특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라든가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자본재, 부동산, 원자재 이런 쪽들이 올해보단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저 업종이 갖고 있는 매크로 환경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약바이오라든가 자본재, 부동산, 원자재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이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금리 인하 또는 시중금리 하락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좀 높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이 안에 추정치들을 좀 구별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운송이 굉장히 뚜렷하게 높은데 저거는 우버가 있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 여전히 IT 중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년에 또는 향후에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들을 상당히 업종의 추정치에서도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 이제 곧 8월인데 네. 그렇다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시계를 조금 더 넓혀가면 내년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방금 전에 발표해 주신 그 차트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것 보면 네. 올해까지는 좀 부진한데 네. 내년부터 큰 폭으로 방향성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면 네. 이거는 오히려 주가의 기회인가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 보시는 미국의 저 자동차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테슬라가 가장 큰 축이기도 합니다. 올해 이익 증가율 마이너스에서 내년에 이익 증가율 플러스로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가장 좋은 모멘텀을 턴어라운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턴어라운드라든가 이익의 전환 이런 것들은 실제 좀 확인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대치고 저게 기저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 기저효과를 무시한다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건 좀 확인의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익이 좀 나아지는 것들이 발표가 된 이후에 저런 쪽들은 관심을 가지셔도 늦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제 향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던스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8월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왜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7월은 어땠다, 8월은 어땠다 얘기하잖아요. 네. 8월은 미국 시장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이게 휴가 시즌이고 해가지고 또 네. 약간 수급이 또 메마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을 거고. 항상 이렇게 8월에 대한 기억은 별로 좋지 못한 기억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림을 잠깐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편의 왼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S&P 500 지수의 2007년 이후에 월간 수익률 평균과 그리고 점으로 찍혀져 있는 게 월간 상승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은 플러스를 낼 확률이 되겠죠. 보시게 되면 8월 달에 수익률도 별로 안 좋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확률도 굉장히 낮죠. 56%밖에는 안 됩니다. 상승 확률이. 근데 문제는 이제 9월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도 수익률 자체도 마이너스고 워낙에 상승 확률이 낮다는. 대신 이게 평균 수익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가 한번 크게 생기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예를 들면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고 우리에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게 9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 흔히 얘기하는 수익률 자체는 낮게 나타나는데 수익률의 낮은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확률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8월, 9월 이런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9월 달에 지수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건 아마 저 확률도 낮고 하락률도 확률도 낮고 수익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대신 여기 보시면 10월하고 12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좋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코스피가 약간 더 심각하긴 합니다. 코스피요? 잠깐 오른쪽에 그림도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우측으로 가볼까요? 보이시는 똑같은 그림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코스피의 월간 수익률 평균 그리고 상승 확률을 저기 표기를 해놨습니다. 상승 확률이 가장 낮은 달이 보이시는 것처럼 40%가 채 안 되는 보이시는 8월 달이기도 합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8월은 대단히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확률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번 8월도 많이 다를 것 같진 않죠. 왜냐하면 아직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개별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 확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7월 말에 FOMC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아마 그 자리에서 실제로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 9월 정도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7월은 조금 7, 8월 자체가 정책의 공백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은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힘 이런 것들이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엔화의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 두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엔캐리 청산까지 너무 가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엔화의 강세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글로벌 유동성 이런 부분들의 수축 가능성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8월부터 이제 관세 부과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단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관세라는 건 타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게 그냥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관세는 없었던 거니까 생기면 당연히 실적 또는 당연히 매크로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타결 소식만 전해지면 네. 환호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부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네. 몇 퍼센트가 됐든 어쨌든 숫자가 찍히지 않았냐. 그럼 그때부터는 뭐 기업이든 정부에서든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빨리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 시기인데 우리 또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걸 얘기 들어보면 그래 결국에 없던 거 지금 플러스 된 거잖아. 그럼 네. 물가든 기업의 실적이든 분명히 깨지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게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관세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그렇게 높은 관세율, 상호 관세율 뭐 25% 또는 중국에 대한 145%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없었던 게 생기는 부분이라는 점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만약 실적에 호재가 되거나 그게 만약 뭐 물가 이런 것들을 예측할 때 좋은 경로를 보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반영돼서 네. 4월 달에 우리가 시장이 많이 네. 빠졌었잖아요. 그걸 이미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소화해냈다? 물론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의 관세율이 더 높아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때 봤던 관세율 뭐 중국에 대해서 145%, 150% 네. 이런 거는 말도 안 다시 되죠. 볼 일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그거에 의한 안도 이런 것들은 가능하긴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지수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미 다 빠졌다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사상 최고치고 코스피 역시도 3,2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도 랠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숫자적인 확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쭉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부터는 각각 기업들의 개별 플레이인데 네. 주말 동안 나왔던 뉴스 중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은 물량을 팔았음에도 네. 영업이익이 줄었다라는 거. 그런데 일본은 이미 관세를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가다가 일본 토요타가 훨씬 한국의 현대 기아보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즉 이제부터는 관세율이 정해지면 개별 기업의 이슈일 것 같아요. 근데 실장님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그러면 예. 정부 부채가 아마 많다 하더라도 네. 실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어쨌든 패권국이자 네. 가장 많은 신뢰를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가만 생각해 보면 S&P 500이라는 저 기업을 뭐 대변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기업의 어닝에 대한 대리 변수 플러스이니까 뭔가 미국의 정부와 기업의 헤게모니가 네.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같이 금리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유지가 미국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좋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국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물론 다 사상 최고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닝도 서프라이즈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익 증가율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한 11%, 내년에 한 14% 이렇게 증가 자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생각해 보면 미국에 대한 그 신뢰도라는 의미 자체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기보단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매크로하고는 달리 주식시장만 잘 가는 이런 형태 현실과 주식시장의 괴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특징들을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기 그림의 왼쪽에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GDP 대비 정부의 부채 비율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7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현재는 이게 그 수준이 122%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금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건 미국 정부인 거죠. 네. 대신 보이시는 S&P 500 기업들의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원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 23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이 수준은 얼마냐면 오히려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 비율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 한 120% 이하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금리 변화에 누가 더 민감할 거냐라는 건 정부가 더 민감한 거죠. 기업들 자체는 이미 구조조정도 많이 했고
부채를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금리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의 강화 형성이 뭐냐면 잠깐 그림 오른쪽을 또 보여드리게 되면 결국 기업이 돈을 벌고 이거를 주주한테 얼마나 돌려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S&P 500 기업들의 특징 자사주 매입도 많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배당금도 많고 그러다 네. 보니까 두 개가 모두 배당금,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는 특징들을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들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그림을 여기 오른쪽 걸 잠깐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률, 자사주 매입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시가총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1%, 2%막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걸 조금 바꾼다라기보다는 기업들이 번 돈에서 얼만큼 자사주를 매입하고 얼만큼 배당을 주느냐라는 걸 미국 기업들을 측정을 해보게 되면 대략 80% 정도 수준입니다. 잠깐만요. 원래는 시가총액 대비, 그러니까 네. 가계로 따지면 총 자산에 대비해서 얼마나 배당을 하냐인데 이건 아니고 월 소득. 뭐 약간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번 돈에서 과연 얼마나 이제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으로 돌려줄 수 있는가. 미국은 이게 한 80%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되게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 아까 미국 기업들의 올해 이익 증가율이 대략 11%고 내년이 한 14%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이 버는 증가율이겠죠. 기업이 버는 이익 증가율. 근데 주주 환원율이 80%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주 기대 수익률은 그럼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때 기업이 버는 10%의 이익에 아까 보셨던 80% 정도로 곱하시게 되면 실제로 보게 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주주의 기대 수익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은 한 8% 정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각을 좀 접근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미국 기업들이 왜 이익이 증가할 때 시가총액이 커지는가에 대한 생각 그거는 그냥 돈의 힘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기업들이 구축해 놓은 저런 신뢰도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낮고 내가 번 돈을 주주들에게 더 많게 한 80% 정도 환원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신뢰가 왜 강하게 구축이 됐는지도 설명이 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와, 확실히 숫자로 나오니까 그러네요. 왜냐하면 미국은 뭐 지역마다 예금 금리가 다르겠지만 뭐 한 4% 중후반 받을 바에 네. 시대 차익도 계속 오르고 네. 또한 번 것에 거의 80%를 환원하는 당연히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이게 그 흔히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구축됐던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적이었고 꾸준하게 기업들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신뢰를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기가 아주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또는 지수는 왜 이렇게 좋을까에 대한 그 흔히 얘기하는 매크로와 주식시장의 괴리 아마 이런 것들은 그 안에는 기업의 신뢰라는 걸로 갖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S&P 500 기업 내에서 기업들 매력적인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지 그 아이디어를 좀 오늘 제시해 주시죠. 우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그 주주 환원 비율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 삼아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테이블을 하나 잠깐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업들의 선별 기준이 뭐였냐면 우선 이익이 계속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올해 내년까지 순이익 기준으로 계속 경신하는 기업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매년 1%씩 증가하는 것보다 오히려 S&P 500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빠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익 증가율을 한 10% 이상씩 올해도 내년에도 10% 이상씩의 이익 증가율을 갖고 올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제가 올해 배당금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을 기업별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과거에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과거에 주주 환원 비율들, 즉 내가 번 돈에서 얼만큼 배당, 얼만큼 자사주 매입을 했는가를 합산 비율로 이제 나타내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기업들 자체가 이런 흔히 얘기하는 주주 환원 비율도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긴 합니다. 여기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다 많이 아실 겁니다. 네. 잘 아시는 엔비디아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오라클, AMD와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RTX라든가 찰스 수압이라든가 블랙록 같은 기업들도 전통적으로 이런 평가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들을
특징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 아마 조금 뭐 다른 시각이라기보다는 한 번쯤 이런 전통적인 시각들을 갖고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을 보여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실제로 같습니다. 이 오른쪽 표예요. 네. 순이익 대비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금액의 합산이 100%를 넘는다는 건 번 것보다 네.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곱배가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쌓아왔던 사내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거 유보금을 갖고 더 배당을 많이 했다는 뜻이기도 네. 합니다. 물론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의 평균치였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두신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미래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익이 줄었는데 배당을 많이 했던 경험들 이런 쪽들도 갖고 있는 게 여기 보이시는 100%가 넘는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브루드컴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깜짝 놀라셨죠. 저도 보면서 거의 200% 가까운 수익 그러니까 숫자가. 요것만 딱 보니까 얘네는 그럼 뭐 먹 얘네라는 표현이죠. 기업은 그럼 뭐 먹고 살지라고 살지? 했는데 가만 보니까 증가율에 대해서 예, 있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그럴 수도 그쵸. 있겠다. 증가율. 네, 싶기도 하네요. 아, 네. 미국도 봤으니까 이제 한국도 살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세장이 최소 2번의 상승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번 사이클 돈 거예요? 우선 뭐 한 번의 사이클은 봤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지수가 4월 초가 저점이었죠. 아까 말씀하셨던 상호 관세가 발표되고 이럴 그쵸. 때가 S&P 500도 그렇습니다만 코스피도 그 당시가 저점이었고 지금까지 하게 되면 대략 40% 정도의 수익률을 걷어갔었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세장이라는 건 어떤 패턴이라는 걸 분명히 갖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 강세장의 패턴을 코스피에 대비해서 좀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S&P 500 같은 경우는 너무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강세장의 패턴 사이클을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네. 한국 시장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패턴과 사이클은 잠깐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한국 시장의 강세장은 이전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07년 같은 경우가 코스피 2000포인트를 넘었을 때고 2011년이 잘 아시는 차화정액 시장이었고 코스피가 2200포인트를 갔던 강세장입니다. 2018년은 17년에서 18년 오는 동안 IT 서버 투자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가 26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시장이었고 여기 제일 위에 보이시는 2021년은 너무 잘 아시는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코스피가 3300포인트를 갔던 강세장이기도 합니다. 잠깐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물론 3번 정도 상승 패턴을 가졌던 2021년도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2번의 상승 사이클 1차 상승 이후에 1차 조정 이후에 2차 상승을 한 번 더 갖게 된다는 특징적인 좀 패턴들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보실 수 있었던 강세장의 과거의 패턴이라고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코스피가 그냥 2000 후반대부터 네. 5000포인트를 꿈꾸면서 지금 쭉 이 상승 파도가 갈 거라고 믿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렇다면 과거 패턴대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전에 없었던 수익률과 강세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가능하다라는 네.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강세장은 우선 기본적인 패턴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세장이 한 번에 다 올라가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강세장만이 또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강세장도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쵸. 근데 약세장하고는 좀 다른 조정이 나타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한 번쯤 이렇게 알아두시게 되면 이 패턴에 대한 대응력을 넓힐 수 있고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림의 막대 그래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아까 보셨던 강세장들입니다. 근데 아까는 패턴을 보여드렸으면 이제 수익률을 잠깐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죠. 1차 상승, 1차 조정, 2차 상승에 대한 수익률들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아까 처음에 모두의 말씀을 드릴 때 8월 주식시장 자체가 휴지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랬었기도 했었지만 연준의 정책 공백이라든가 엔화의 강세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은 한국에도 똑같이 조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강세장은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 보시게 되면 강세장의 1차 조정은 최소한
직전 고점 대비 한 5% 정도 최소 정도가 그리고 평균 정도가 한 7% 정도 내외의 조정을 발생시키는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셨던 고점이 한 3,200포인트 네. 코스피 기준으로 되는데 만약에 평균 정도를 대입하시면 강세장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조정은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어느 정도는 좀 해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3천까지 같습니다. 떨어지면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3잔 지킨다. 지켜야 돼요. 만약에 네. 2자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무 사야죠. 여담이긴 합니다만 저거 정확히 계산하면 2,990포인트입니다. 아, 정말요? 깨지는구나. 7%를 대입을 하게 되면 2,990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깨지면 사자. 밀리면 그래야 되는데 밀사인데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 그런데, 2천 네. 내려갔다가 다시 3천 회복하면 그때서 좀 괜찮아지나 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항상 타이밍이라든가 어. 지수대를 맞추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그리고 네네. 강세장의 조정은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조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멘탈이 흔들리는 조정이 나타나는 게 그게 더 일반적입니다. 힘들어요. 네, 훨씬 더 그게 어떻게 보면 강세장의 조정을 더 참기 어렵게 만드는 맞아요. 이유인 것 같다는 내가 생각을 수익을 봤거든요. 네. 물론 지금 뭐 시총 상위주 위주만 올랐기 때문에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은 3,200인데 내 포트는 왜 이래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많은 또 일부 분들은 플러스 난 걸 봤다가 이게 다시 마이너스가 가면 네.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리얼하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이런 게 있을 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8월은 계절적으로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지금 조방원 뭐 그러든지 아니면 최근에 약간 부상했던 것이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감내할 수 있는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그 강세장에서 굉장히 조정이 힘든 이유가 멘탈이 흔들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멘탈이라는 의미는 주도주하고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주도주가 와르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그림 보시면서 잠깐 네.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왜 우리가 항상 봤던 사상 최고치의 시장 안에는 항상 주도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왼쪽의 막대 그래프가 2007년 우리나라 코스피를 2000까지 이끌었던 주도 업종들입니다. 그때는 신흥국 투자의 붐이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조선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화학 이런 쪽들이 대표적인 주도 업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는 1차 상승 국면 안에서는 해당 업종들이 코스피 대비 두세 배 정도의 수익률을 더 걷어가게 됩니다. 근데 1차 조정이라고 보이시는 저 연한 회색선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보다도 그 당시 1차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 업종들이었던 조선과 화학이 훨씬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우리나라 2011년 코스피 2200포인트 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차화정의 시장이었습니다. 자동차하고 화학이 대표적인 주도 업종이었는데 1차 상승을 할 때야 거의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3배 가까이 코스피 대비 올라가게 된다만 빠질 때는 코스피보다 더 빠지게 됩니다. 멘탈이 흔들린다는 의미는 이런 1차 조정 국면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올라갔던 저 상승 주도주들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 코스피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겠다 보니까 네. 여기서부터 내가 주도주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지수가 끝나지 않겠냐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고민스럽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패턴이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직후에만 나타났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보이시는 다른 강세장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2017년에서 18년 아까 IT 서버 투자 부분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강세였고 근데 그때 반도체 강세일 때 유가가 마이너스 국면을 탈피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경기도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하고 철강이 주도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그런데 떨어질 때 보시게 되면 코스피 대비 반도체 같은 경우가 거의 3배 가까이 더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 오른쪽이 2021년이니까 코스피 3,300포인트 갈 때 주도 업종. 우리나라 뭐 소프트웨어, 우리나라 2차 전지. 올라갈 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올라갑니다만 그렇죠. 떨어질 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코스피 대비 거의 2배 더 많이 빠졌던 이런 결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멘탈이 흔들린다는 의미는 주도주가 흔들린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중요한 것 같아갖고 제가 한번 좀 곱씹어보면 일단 한국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의 소프트웨어는 워낙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조정받으면 정말로 멘탈이 흔들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네. 지금 올라왔던 조선방사도 물론 많이 커졌지만 네. 한국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정받았을 때 느끼는 또 온도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그때마다 흔히 시가총액의 비중 이런 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특징은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주도 업종이 많다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 금, 조, 방, 원, 전이라는 얘기처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도 삼성전자를 빼면 굉장한 주도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주도주들이 있다 보니까 한 주도 업종이 조정을 받으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두 개가 받으면 또 다른 쪽으로 이런 형태로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순환매에 도는 느낌? 그래서 지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하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담으로 드리면 7월 초에 코스피가 잠깐 흔들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2% 정도 한번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조선업종은 지수가 그 조선업종 지수는 고점 대비 저점까지 대략 한 16% 정도 하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약간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도 할 수 있고 또는 또 주도 업종이 많으니까 내가 다른 것들을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이런 변화의 포인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상승 그리고 조정, 그다음에 이제 2차 상승이 올 때는 네. 어떻게 와요? 주도주가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요. 새로운 주도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복사하고 붙여넣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복붙이에요? 복붙이에요? 기존 왜냐면- 주도주 다시 복귀? 그러면 하락 시 매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의 컨셉이라 하는 건 결국 그 시대의 매크로 환경이 만들어내는 게 주도주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이제 하나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아까 2007년도에 우리나라 주도주 조선화 네. 1차 상승을 이끌었고 1차 조정 때 주도주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2차 상승 때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조선화학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이 2011년이 되겠죠. 차화정 아까 1차 조정 많이 네. 받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2차 상승 때 이게 또 보시게 되면 차화정이 또 다시 주도주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주도주가 강세장에서는 잘 안 바뀐다는 특징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강세장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의 강세장 철강 반도체 여전히 2, 3차 상승에서도 가장 좋은 주도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보이시는 2021년 우리나라 3,300의 주역들 2차 전지, 소프트웨어 모두 다 2, 3차 상승 때 코스피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강세장에서 주도주는 잘 바뀌지 않는다는 특징도 갖고 있고 주도주의 탄생과 소멸은 모두 다 이익 사이클로 설명이 되게 됩니다. 네. 이익 사이클 또는 이익의 확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도주의 역할을 하다가 결국 그 매크로 환경이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서 이익 사이클이 끝날 때 저 주도주도 사라진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 아직은 특별하게 뭔가 매크로 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뭐 뚜렷하게 주도주의 변화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매크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또는 1차 상승을 이끌었던 우리나라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뭘까냐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사야 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아마 8월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탑 나왔어. 8월은 흔들린다. 네. 하지만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흔들린 밀리면 주도주 산다. 네. 예. 흔들릴 때 주도주 내가 만약에 1차 상승 함께 하지 못했다면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주도주라는 게 네. 많았잖아요. 그쵸. 지금 조방원 말씀하셨던 반도체도 좀 이렇게 올라왔고 또 일부 바이오 종목도 올라왔고 했기 네.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업종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2차 상승기에 내가 수익을 보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코스피가 네. 진짜 과거의 그 강세장의 패턴처럼 2차 상승이 온다면 어떤 것 때문에 2차 상승을 하겠냐라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해두시고 이유.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종목은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잠깐 이거를 뭐 시나리오별로 조금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지금까지 코스피를 끌고 올라올 수 있었고 아까 보셨던 지금 조방원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조방원전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익의 증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익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라는 기대. 아마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새롭게 부과되는 변수가 관세를 좀 이제부터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네. 관세가 부과가 되면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의 하락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종목들을 볼 땐 어떤 것들을 실적 기준에서 봐야 되냐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격 전가력이라는 게 높아야 됩니다. 가격 전가력은 매출 원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이거를 판매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능력치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아마 이런 기업들은 조금 고마진 기업들 이런 쪽들로 구성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가격 전가력이 높고 흔히 얘기하는 매출 물량이 좀 줄어도 전체적으로 매출액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는 쪽들이 대부분 다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조선하고 네. 방산 그리고 한국전력과 같은 전력 기업들이 여기에 좀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한화오션, 한국전력, 한국로템 이런 정도가 가격 전가, 현대로템 이런 정도가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로 좀 구성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코스피가 2차 상승을 할 때 시나리오하고 업종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는 아까 그 김두원 연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에 네. 대한 생각 어느 정도 이것도 약간 좀 고려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재집권에 실패한 이유가 뭐였을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던 거죠, 실제로. 그리고 과거에 조 바이든 대통령처럼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재집권에 실패를 했던 게 1970년대 후반에 이제 집권을 하셨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너무 높은 물가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미 카터 대통령 다음으로 이제 당선된 대통령이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네. 레이건 대통령이 취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위적인 달러 약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가 있기도 했었죠. 아마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학습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달러 약세의 기조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게 코스피의 2차 상승의 기반이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코스피 2차 상승의 기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하고 꼭 연결을 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크게 감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익은 항상 필요하니까 대신 하반기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는 쪽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줄어들었고 올해 하반기에 이익 증가에 대한 개선 기대 이런 쪽이 있는 게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과 같은 약간 전통주들이 조금 여기 많이 포진이 돼 있다는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두 번째 2차 상승의 기반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너무 잘 아시는 주주 환원 네. 정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조금 원안보다는 약간 다소 아마 조금 기대치를 못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래 대략적으로 한 25%의 배당 분리과세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게 아마 35% 정도로 최근에는 측정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치는 약화될 거라고 생각은 갖고 있는데 네. 그래도 어쨌거나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의 강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코스피 내에서 기업들을 좀 보실 때 현금도 굉장히 많고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들, 배당 성향이 낮아야 끌어올릴 테니까요. 그쵸. 네. 그리고 높은 대주주 지배력. 왜냐하면 대주주가 지배력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대주주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네. 최대주주 좀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성격을 갖고 있는 쪽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꼽히는 기업들이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HD 한국조선해양, 삼성 SDS라든가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도 좀 꼽히게는 됩니다. 네. 한번 좀 시나리오를 어떤 걸로 두고 조금 기업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종목들을 좀 구별해 놓으시면 그것도 하나의 전략 부분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차 상승에 같이 탑승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우리에게는 2차 상승이라는 게 남아 있으니까 우리 또 이재만 시장님이 제시해 주신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이 포트에 뭘 담아야 될지 고민하시고 이제 8월 달에 시장이 흔들릴 때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포트를 구성해 본다면 올 또 겨울이 따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 이재만 실장 함께 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